주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 새벽 4시까지 다시 협의를 진행. 저와 안 후보와의 회동 일정 조율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전해온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 전화나 문자가 어떤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김대성 화이팅!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사실상 야권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이번 대선이 사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 캠프 인사와 함께 현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어제 급박하게 돌아갔던 야권 단일화 관련된 논의 그리고 그 후폭풍을 먼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야권 단일화 결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입장 차가 첨예합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의 흠집 내기와 이관계에도 굴하지 않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더 큰 통합, 더 크게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향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와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일화와 관련된 본인들의 협상 노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대한 제한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상 결렬됐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이 상반된 입장을 전해드렸는데 일단 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협상 경과를 세세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먼저 보고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측 주장, 국민의힘이 제공한 거라는 걸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월 7일부터 단일화 협상이 시작돼서 쭉 이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는 사실상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최종안이 합의가 됐는데 갑작스럽게 결렬을 통보받았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의 입장인 거죠, 본부장님? 사실 뭐 단일화 현재 상태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보다는요. 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 지금 제1야당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야권의 기대를 받고 있는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싶다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노력이 있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역시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절박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협상에 진지하게 임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이 과정을 지켜보고 궁금해하셨던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 같은 과정, 세세한 부분까지도 공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저도 선본회의 함께 있었습니다만 권영세 선대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먼저 단일화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네. 선거 전날까지라도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의 어떤 전향적인 입장
정권 교체를 위한 어떤 대의 명분에 동의해 준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손을 잡을 용의가 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추가적인 협상이나 물밑 협상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묻는 기자분들의 질문에 아직까지는 예정된 바가 없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를 이뤄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되 정권교체라는 대의로 통하는 문은 열어두겠다 정도가 국민의힘의 남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 그 반대로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상대적으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열심히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단일화 결렬의 책임은 윤석열 후보 측에 없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한 내역을 공개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우리 앵커께서 네.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어제 기자회견 있다고 해서 선거운동 하다가 중단하고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윤석열 후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 집중해서 봤는데, 사실상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협의가 됐는데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100% 책임 전가를 위한 그런 기자회견으로 보였습니다. 뭐 저야 민주당 쪽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이 지점에서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지금 2주간이었죠. 단일화 핑퐁 게임이 왔다 갔다 한 것이 2월 13일 날 안철수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많은 정권 교체 열망을 담아서 그러면 야권발 단일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이후에 20일 날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할 동안 윤석열 후보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 사이에는 당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의 조롱 섞인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됐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중간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지율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지율의 변화는 단일화 이슈를 제외하고 걷어내고 나서 보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의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또 발견을 하고, 이후에 정권 교체 단일화 이슈가 사라진 다음에 지금 여론조사 공표가 되지 않는 날 전날까지 그 추세선이 변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기자회견을 다급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런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방식이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좀 엇비슷한 그 후보들 사이에서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꽤 나는 상황에서 지금 대안은 이른바 그 역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던데. 근데 제가 지금 단계에서 뭐 구체적인 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부적절해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종류, 어떤 기관의 여론조사를 막론하고서요, 정권 교체를 바란다고 응답하신 분들은 절대 다수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게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로 집계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권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하겠다. 정권 교체가 대의 명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야권이라면 당연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누가 더 잘 담아낼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하는 건 명확관화한 것 같고요. 처음부터 사실 뭐 이태규 의원과 이 장제원 의원 사이의 단일화 협상에서는 여론조사 룰이나 여론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알려진 것처럼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실 이태규 이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정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당연히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또 오늘 아침에 권은희 의원은 이태규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새벽 회동이 이 친분에 의한 차담회였다 라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저에게 뭐 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론조사 룰이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았지만 분명한 건 야권 후보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응답하는 분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후보가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국민적 상식에 기반한 일 아닌가 하는 말씀 정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그 정권 교체 심리의 변화도 저희가 좀 읽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도 같이 포함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야권발 단일화 그리고 정권 교체의 심리에는 55%가량의 많은 민심이 정권 교체를 바랐다라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보기에 그 외부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등 뭐 이런 지점에서 사실은 지금 유가도 폭등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내부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안전 희구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민심을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와 더불어 오미크론 등 방역 지원금에 대응하는 지금 정부의 자세나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다시 정권 교체보다는 정권 안정 그리고 정권 재창출로 이어지는 부분에 조금 더 심리적 그 표심이 이동하고 있는 부분을 읽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변화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로지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심리라는 그 화두를 놓고 계속해서 단일화 전제 조건을 선거 막바지까지 이용하려는 그런 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안철수 후보 측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측 단일화 관련해서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그 국민의당에서는 이태규 본부장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장제원 의원이 협상을 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전권 대리인 개념이 없다라고 일단 밝히면서 이 결렬을 하게 된 게 이전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경선 방식 등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측이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그 응답, 대응이 별반 다를 게 없어서 결렬을 선언을 했고 결렬 책임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다라고 밝혔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안 후보 측의 그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파악한 타임테이블 네. 시간표를 보게 되면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과 네. 이야기를 했고 그 후에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총괄선대본부장 두 사람이 후보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권 대리인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누가 또 네. 정권 대리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럼 대체 누가 나서서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조금 던지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판단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분명한 것은 안철수 후보 역시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후 이제 9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 사전투표는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안철수 후보의 행동이나 어떤 말씀 그리고 유세 과정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를 이롭게 하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유권자나 국민들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측께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정권 교체에 동의한다면 9일이라는 시간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긴 시간이라서요. 정치가 생물이라는 오랜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정신에 걸맞은 유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깜짝 놀랄 결과도 또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저런 얘기를 들으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어제 그 협상 과정에 있어서 쭉 뭐 타임테이블들을 사실 기자들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공개 과정에 기자들에게 보낸 파일을 그 파일명을 지우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보냈어요.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 깐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된 파일명이 붙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런 점들을 보면 사실 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협상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그 전권 대리인이라고 하는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이태규 의원이 사실은 마지막에 어제 뭐 윤석열 후보는 분명히 뭔가 합의를 다 했다라고 하는데 그 최종 합의안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지닌 대표자가 아닌 사람과 협상을 했다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양측이 공히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단일화를 비선에서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거든요. 이런 네.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의제를 띄워놓고 이 선거 국면을 끝내고 싶어 하지만 더 이상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지금 오전에 윤석열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서 그 오후에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전남 지역 유세를 했는데 유세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의 또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YTN에서 생중계로 좀 전해드렸는데 그때 모습을 보면 그 휴대전화를 안철수 후보가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온다. 감정이 좀 상한 듯한 모습도 좀 읽혀졌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계속 시도를 해보겠다. 여지는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제로 보면 안철수 후보 측과의 그런 감정적인 고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과제로 남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선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재옥 네. 상황실장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네. 설령 뭐 단일화를 정말 원하는 분이건 또 그렇지 않은 분이건 안철수 후보에게 문자 폭탄 방식의 문자 세례를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네. 자세를 촉구하는 말씀을 했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 같은 문자 폭탄이 민주주의의 양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양념이 아니라 과도한 MSG이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의사표시 방법이라는 것을 국민의힘에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자분들, 생각이 다 다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과도한 문자 세례를 보내는 것은 안철수 후보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대상이 민주당 정치인이건 국민의힘 정치인이건 건강한 민주주의와 토론을 위해서 저희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대본의 공식 메시지로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네. 이 감정이라는 부분은 이게 풀려고 하면 하루아침에도 풀릴 수 있고 풀리지 않으려고 하면 몇 개월 또 몇 년이 가기도 하는데요. 저는 정치인 개인의 감정이나 사감보다는 정권교체라는 대의 명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권영세 본부장이 여러 가지 오해를 감안하면서까지 우리 당의 당 대표라 하더라도 사감보다는 정권교체가 먼저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같은 지적과 이 같은 말씀에 이준석 대표께서도 이걸 막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개의치 않는다고 또 언론에서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특히 정권교체를 바라는 야권의 정치인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 대의 명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룰 주제가 있어서 일단 야권 단일화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현재 여론 상황을 좀 짚어봐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네. 마치 안철수 후보 측을 네. 대변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입장은 저렇긴 하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본인의 뜻을 최대한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2월 20일 날 단일화 결렬 선언문에도 나와 있던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유세 현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는 묻지마 정권 교체로는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후보 자격이 없다라는 걸 다 국민들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머리를 빌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모든 상황을 다 통과해서 알고 있을 때 인재들도 뽑아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야권발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는 국민들께 이 얘기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10초만 덧붙이면 지금 민주당 대변인께서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막 홍보하면서 아니 편을 들어주고 유세장에서 계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체가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결코 명예로운 일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론 살펴봐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서울신문과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띄워주시죠. 일단 서울신문이 의뢰를 했고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42.3%, 이재명 후보가 37.2%, 안철수 후보가 11%의 지지율을 보였고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다음은 3자 가상 대결 관련된 건데 역시 서울신문과 한국갤럽 관련된 조사인데 이거 말고 다음 그래픽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전반적인 TBS와 KSOI가 조사한 결과인데 ARS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45%, 이재명 후보가 43.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인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다음은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42%, 이재명 후보가 39.5%, 안철수 후보가 8.6%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TBS와 진행한 전화 면접과 관련된 그래픽이 있으면 그것도 준비되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전반적인 이 전화 면접 관련된 게 지금 하나 있는데 일단 TBS가 의뢰를 했고 KSOI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3.8%, 윤석열 후보가 36.1%, 안철수 후보가 7.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이 조사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됐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주목해서 한번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전화 면접 조사와 앞선 갤럽 조사 한번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고 지금 네 이거는 서울신문과 갤럽 조사인데 역시 이 조사 역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이거든요. 조사 기간도 25일부터 26일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저도 뭐 여론조사 뭐 전문 네. 그 뭐 전문가도 아니고요.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여론조사 기관 그 조사 전문가들도 지금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진보층 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좋은 조사 결과가 나왔던 방법이 전화 면접 조사였거든요. 네. 그리고 ARS는 또 윤석열 후보와 보수층이 좀 더 높게 나온다. 근데 또 최근 지난주에는 또 그것이 또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저는 이 모든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박빙이구나. 그리고 이 여론조사로 모든 흐름을 읽기 힘들 정도의 박빙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남은 지금 이제 9일 남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 어느 쪽 진영에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 사실상 지금 단일화 이슈가 배제되어야 되고 이제 또 이제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데 최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어제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 부분, 단일화 관련돼서 했던 부분이 반영되어서 나오면 또 조금 다른 지표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단일화 변수는 완전히 제거된 상황에서 정말 이 다자구도의 형태의 지지율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중요한 것은 사실 이 하나하나 몇 퍼센트의 그 숫자보다 이 추세선의 그 방향, 추세선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이 하향 추세에 이르렀던 것을 멈추고 상향 쪽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에 고무적이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사 기관, 문항 뭐 이런 게 다 다르니까 특정 수치에 뭐 집중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를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제가 그 본부장님께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워낙 여론조사가 민감하고 또 이래서 제가 중앙선거 여론조사 그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 등록 현황 결과를 아예 뽑아와서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앞선 그 TBS와 KSOI의 전화면접 조사 그리고 갤럽의 전화면접 조사가 조사 방법 그리고 조사 기간 그 표본 오차까지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길 때도 이재명 후보를 네. 이 KS와는 유독 이재명 후보가 선전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감안해서 볼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추세는 지난주에는 좀 오차 범위 밖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다가 사실 주말 들어서면서 이재명 후보가 많이 따라붙었죠. 그리고 이번 주 초부터 또 어떻게 보면 약간씩 다시 윤석열 후보가 조금 격차를 내면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YTN에서 쭉 소개해 주신 한 4-5장의 여론조사도 KSOI의 전화 면접조사 한 가지를 제외하면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남영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당이 너무 잘하려 하기보다는 이때 오히려 실수 안 하는 게 사실은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이 적극적 지지층의 투표율이 이 선거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많은 적극적 지지층 중에서 일부 분들이 아직까지 사전 투표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포항 유세에서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사전투표 첫날에 투표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 적극적 투표층들을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투표장으로 잘 끌어내는 정당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말씀 드리는 것과 동시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간 확진자 17만 명 넘기도 했었는데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이 확진자나 이 자가격리자에 대한 이 선거권, 투표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잘 안 갖춰져 있습니다. 6시부터 7시 반까지는 허락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 기간 동안 투표소에 선거 참관인들에게 방호복도 지급이 안 된다고 해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 네.
방호복 왜 지급이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답니다.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예비비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선거 참관인들도 그렇고 투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안전을 우려해서 투표장으로 안 나가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중앙선관위에서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투표할 수 있게 확진자나 이 자가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안전 상황 등을 지금이라도 빨리 마련해서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촉구의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중간에 또 KSOI 쪽 입장을 좀 얘기는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KSOI 측이 없으니까. 일단 KSOI 측에서는 지금 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한 것처럼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친절한 조사인 거죠. 그 직전에 계속해서 전화 면접 조사와 ARS 전화가 계속해서 이 한 방향의 그 추세가 있었음에도 그것이 엇갈리는 그 정반대의 조사 결과들이 나온 부분을 네.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근데 그 해답은 결국 또 다른 전화 면접 조사의 결과와 다르다 보니 지금 현재 여론조사 그 지표는 저희가 참고만 하고 결국은 바닥의 민심과 국민들이 최종 투표하는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참고할 정도 자료만 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결국은 그 뭐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만 각 당에서는 현재까지는 그 오차범위 안에서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얼만큼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 게 그 성패를 가를 것이다.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네. 본부장님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서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됐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제 의총을 열었다고 하는데 관련된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통합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발전 없는 묻지마 정권교체를 넘어 새 시대를 여는 정치 교체로 가는 크고 바른 길을 내었습니다. 정치개혁, 국민통합을 바라는 모든 분들과 함께 빅텐트를 마련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그간 윤핵관을 꽁꽁 숨겨두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직책도 없고 출근도 안 하는 장제원 의원이 무슨 윤핵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윤핵관 최초 논란 당시 윤 후보가 대수롭지 않은 듯 직접 해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셨습니다. 실제로 친소한 게 있었고 저희 당내에서 장제원 의원과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 측이랑 꾸준히 교류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협상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네, 바로 직전에 대변인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핵심이 두 가지 정도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른바 윤핵관 관련된 언급이 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그렇게 속고도 또 속으면 정의당이 과연 민주당에게 또 속을까? 그리고 국민들이 민주당의 정치개혁 의도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까 하는 의문을 저를 포함해서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180석을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국회를 운영했었는데 그 사이에 민주당이 원하는 거 야당 동의 없이 마음대로 많이들 하셨거든요. 대표적인 게 임대차 3법 등이 있죠. 뭐 그런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수많은 진통을 국민의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밀어붙이다가 전세 파동 등으로 곤욕을 치르지도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180석으로 정치개혁을 지난 2년 동안은 왜 못하셨는지, 이걸 왜 선거 일주일 앞두고 이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게 마치 당근을 주듯이 이렇게 급하게 의총을 여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위성정당 내지 않겠다는 건요, 법안으로 강제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의총에서 당론으로 승인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앞으로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라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이게 한번 묻어놨던 어음을 재발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신선하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장제원 의원 논란은 장제원 의원의 이 친형님과 안철수 대표 측이 같이 예전에 뭐 재단 같은 관련도 있고 해서 매우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사실 협상을 할 때
또 나라 간의 외교를 할 때도 잘 아는 친소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대신 나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장제원 의원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아닌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안철수 대표와의 어떤 특수 친분 관계 때문에 협상에 대신해서 나섰던 게 국민들 보기에 무슨 큰 문제일까? 그 대신 선대본이나 이런 것들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 점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두 가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두 가지 하셔야 우선은 됩니다. 저희 그 어제 의총을 통해서 정치 교체에 대한 국민 통합, 정치 개혁안에 대한 그 당론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실 이런 대선을 통한 빅 이벤트가 있을 때 또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지 않으면 또 언제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해찬 본부장님 말씀은 뭐 정의당이 계속 쏘가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은 몰라도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그 위성 정당의 꼼수를 먼저 쓴 곳이 사실은 국민의힘이죠.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점은 제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그 이제 임대차 3법 등에 대한 얘기들이 그 굉장히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시켜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부동산이 폭등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았지만 최근에 약간 하향 안정세를 통해서 2+2, 2년에 더 추가할 수 있는 계약 과정들이 사실 별 무리 없이 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긴 합니다. 그건 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윤핵관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은 저도 사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에게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 실명이 거론된 네.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뜨악했습니다. 그동안 이준석 대표도 그 윤핵관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당 대표이긴 하지만 목리를 부리는 듯한 태도를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선대위 과정에 있어서 그 인선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을 봤는데 이 지점에서의 문제는 제가 볼 땐 다름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선대위 조직에 있어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 경질을 했던 인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일종의 국민과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협상의 그 총책임자로서 장제원 의원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내세웠다라는 부분을 보면 앞으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 때 국가의 그 인재들을 어떻게 인선을 할 건지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점은 안중에 없어 보이는 이런 점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 글쎄요, 저는 협상 과정에 있어서 이 특정 의원들이 개별적인 친소관계를 장점으로 나타내서 나서는 것, 네. 그리고 두루두루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구성되게 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과 협상할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나 민주당의 어떤 주요 현안을 담당하는 포스트와 친분 관계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나 야권의 정치인들이 많이 나서게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국민들이 저 사람은 절대 나서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보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선대본 내에서 직책이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 구분해서 보실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이 정치 개혁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180석 의석을 가지고 상임위를 독식까지 했던, 그리고 예산안 통과 과정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 과정마다 제1야당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했던 민주당의 행태를 보게 되면 정치개혁의 첫 번째가 바로 여야 협치 아니겠습니까? 협치에 대한 의사, 말은 몰라도 행동으로는 할 뜻이 없다는 게 지난 2년 동안 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게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야 입장을 충분히 좀 들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일촉즉발의 그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정치에서도 논란이 좀 불거졌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그 TV 토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됐는데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 법정 TV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이재명 후보의 저 네. 발언을 놓고 국내에서 굉장히 더 뜨거운 뜨거운 감자로 지금 취급하는 듯한 보도 행태들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사실 그 우크라이나 사태의 그 원인을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이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선제 타격론 등 굉장히 위험한 발언에 그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규탄한 것을 깡그리 다 무시하는 부분은 좀 아쉽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저는 러시아이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든 전쟁을 사실상 일으킨 그 지도자들은 누구나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전쟁은 모두의 공멸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정치인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험한 과정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그 초보적인 그 균형 잡히지 않은 외교에 대한 비판을 일정 부분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이 지나치다는 것은 문제고요. 러시아의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역사의 중요한 점인데 그 부분까지도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보다 더 심각했던 문제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었죠. 네. 이재명 후보는 앞뒤 선후 관계를 다 따져보면 저 문제를 충분히 또 소상히 밝혔고 이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한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한미일 군사 동맹을 통해서 유사시라고 가정은 했지만 마치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들은 계속해서 해명을 하시는 게 그 당시에 안 한다고 했다라고 전제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몇 번이고 그 토론회를 다시 보고 다시 봤는데 심상정 후보가 너무나 뜨악해서 그 과정을 2번, 3번 묻더라고요. 그 과정 어디에도 윤석열 후보는 그 한미일 군사 동맹이 불가능하다라는 전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틀린 말씀 계속 하셔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선대본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 있고요. 심상정 후보가 한미일 동맹 관련해서 자꾸 이 극단적인 가정을 하자 윤석열 후보는 분명히 그런 전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가정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굴욕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산불 정책, 그 부분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중국에게 조공하듯이 약속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6개월 정치 초보가 러시아를 자극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면서 전쟁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게 돌렸고, 오늘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그리고 방금 남영희 대변인께서도 일정 부분 우크라이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는 게 그럼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기 때문인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 대한민국도 침략을 당한 아픈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주변의 강대국이나 다른 국가들을 자극했기 때문에 외교 못해서 대한민국이 침략을 당했던 것인가라는 문제로 비약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고, 전 국제사회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연대하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이 자꾸 엇박자를 내는 거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이 비바츠테, 우크라이나어로 죄송하다는 뜻입니다. 이 전쟁마저도 네거티브에 이용하는 몰상식한 여당 대선 후보를 둬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 비바츠테 죄송합니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해찬 본부장이 얘기하신 마지막 부분, 지금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께 저도 같이 한편으로 평화를 지지하고 국민들께 힘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디에도 그 전쟁터를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전의 그 과정들, 역사의 현장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우리의 외교는 철저하게 대한민국 자국 우선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유가가 지금 변동하고 있는 부분을 기사에 나간 것을 언급했는데요. 저희는 러시아에서 일정 부분 경유를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또 교역국으로서 거기에 반도체 핵심이 되는 광물들도 수입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놓고 볼 때 저는 균형 잡힌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균형 잡히지 않은 안보관들이 더 위험한 인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을 제가 가운데서 좀 들어보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의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도 진위가 왜곡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신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도 유사시에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투입 가능성을 인정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거 왜곡된 거다. 이거 지금 양쪽 다 전혀 본의와 다르게 왜곡된 TV 토론을 많은 국민들이 보셨으니까요. 네. 국민들께 그 평가를 남겨두기로 했죠. 민주당은 오늘도 일관되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래도 잘못한 게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사과했어요. 네. 일단
제가 정리한 거는 맞는 거죠. 두 분 다 전혀 네. 진위가 왜곡됐다라는 건 측면이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간략하게 지금 요거 짧게만 하나 좀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독립운동가 그 후손분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관련된 그래픽이 좀 하나 있는데 네, 그래픽이 좀 완성이 아직 덜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내용 자체를 보면 지금 그 집권, 현 정부를 조금 비판하는 듯한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기사를 오늘 꼭지에 있다고 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뭐 내용을 보니까 개인적 차원이고요. 광복회나 뭐 어떤 회원 입장이 아니라 63분이 뭐 지지선을 한다라는 형식의 그 선언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더 큰 형태의 내일 3.1절이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그 자위대의 한반도 진군에 관련된 망언을 또 비판하는 대규모 항일단체 연합이거든요. 그쪽에서 지지 성명 선언하는 것이 더 큰 이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다양한 뭐 지지 선언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또 대선 국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 감안돼야 될 점들이 있긴 한데요. 저는 저 손주분이 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알고 있는 내용도 없고 별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 일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대비되는 내용이죠. 이재명 후보가 존경한다 말했던 광복회장, 전 광복회장 김원웅 씨 같은 경우는 이 공금을 횡령해서 무허가 안 마시술소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 김진 씨를 위시로 한 독립운동가 후손 63분 같은 경우는 시국 선언문을 통해서 그동안은 정치 중립을 추구했지만 시국이 너무 엄중하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못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일 이제 윤석열 후보와 함께 현충원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이 극단적인 대비를 보면서 긴 말 덧붙이지 않아도 국민들께서도 시국에 대해서 같은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초만 쓰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그 증손자인 김용만 씨는 또 이전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더 말씀 다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 두 분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새로 들어온 정치권 소식은 박상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야권의 단일화 문제가 어려워진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끈을 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본부장은 오늘 선대본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 열심히 해서 국민이 통합도 이뤄내 주시고 정권 교체도 이뤄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어제 윤석열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을 책임 회피 차원이었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윤 후보와 단일화의 여지는 없다고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더 이상 단일화와 관련해서 곰탕을 끓이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는데 잘 지키리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그동안 윤핵관을 꼭꼭 숨겨두느라 얼마나 힘들었냐고 비꼬았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예전 윤핵관 논란 당시 윤 후보가 직책도 없고 출근도 안 하는 장제원 의원이 무슨 윤핵관이냐고 말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또다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을 추가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김은혜 공보단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3년 4월 17일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제3자로부터 내가 시장님 설득할 수 있다. 포장해갖고 시장님한테 던져만 주면 된다. 시장님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라고 들었다며 정 회계사에게 말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성남시 도촌동 토지 16만 평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 씨를 감옥에 보내고 수익 90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 씨와 또 다른 동업자가 안 씨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90억 원 상당의 전매 차익을 차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안 씨가 토지를 구매하며 받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최 씨가 안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해 감옥에 보냈고 이 사이 최 씨는 가족회사 등을 이용해 안 씨 몫의 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구에서 남부 수도권 구상 실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역 성장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동대구역 유세장에서 열리는 발대식에 참석해 남부 수도권을 중장기적으로 싱가포르, 홍콩 같은 국제 금융과 무역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새로 들어온 정치권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대선을 9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39.5%, 윤석열 후보는 42%로 조사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에서 조건 없이 만나 회담을 열기로 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현지에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규모 지상군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동참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에너지 공급과 대체제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만 9,626명 발생한 가운데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 시행이 잠정 중단됩니다.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와 50인 이상 모임에서도 방역 패스 시행이 중단됩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촬영기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찰 위성도 장거리 로켓에 탑재해 발사하는 것으로 ICBM 기술과 거의 같아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이정재, 정호연 씨가 미국 배우조합이 수여하는 남녀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배우가 TV 드라마로 미국 배우조합상 남녀 주연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일 날씨는 비교적 쾌청하고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발표한 주간 예보에서 대선일인 3월 9일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기준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영상 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3월 4일에는 전국이 차차 흐려져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봄비가 내리겠지만 3월 5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차기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유권자 2,052명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9.5%,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2%로 격차가 오차 범위 안이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8%,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8.6%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이정재, 정호연 씨가 미국 배우조합이 수여하는 남녀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정재 씨는 현지 시간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센타모니카 바커행어 이벤트홀에서 열린 미국 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정호연 씨는 여우주연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한국 배우가 TV 드라마 연기로 미국 배우조합상 남녀 주연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만 명대로 줄었지만 사망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진 규모 급증 이후 시차를 두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3만 9,626명으로 전날보다 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13만 9,466명으로 수도권 비중이 54.4%, 비수도권은 45.6%로 집계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내일부터 중단됩니다. 또 50인 이상 모임, 집회, 행사에 대한 방역패스 역시 내일부터 적용이 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 의료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서 내일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 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시행 중인 온라인 판매 금지와 가격 지정 등 유통 개선 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신속 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회의와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 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무서운 확산세로 직장 내 확진자도 속출하면서 기업들은 자체 방역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각자 도생의 방식인데 검진비를 지원한 자가검진 확대와 출퇴근제 유연화가 눈에 띕니다. 김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우수 방역 사례로 소개한 반도체 관련 중견기업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매주 자가검진 키트 4회분을 지급해서 일요일 저녁마다 자가검진을 실시합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검진 결과를 회사에 보고해 이상 없으면 출근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회사 지침에 따라 격리 등으로 대응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전체 라인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체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택 치료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기업의 생산 차질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방역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현대차, 롯데 등 대기업은 계열사별로 비대면 회의와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과 회사 밖 중식과 석식 자제와 외부인의 방문객 출입을 억제함은 물론 직원의 도시락 제공과 재택근무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오리온은 부서별 구내식당 이용 시간을 지정하고 출퇴근의 유연성을 강화했고 남양유업은 자가검사 키트 구입비를 지원하면서 출근할 경우 검사 확인 뒤에 출근하도록 했습니다. 회사 차원의 자체적인 방역 지침을 수립하고 시차 출퇴근제, 부서별로 지정 시간대 구내식당 이용, 임산부 재택근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더블링되면서 지금 재택근무자와 현장 출근자를 늘린 상태고 필수 인원에 한해서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체 방역 방안은 업종이나 기업 규모 가릴 것 없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고요.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출근하실 때 이제 사무실 입구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이제 음성 확인을 하신 후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시도록. 정부 방침에 따라 기업의 방역 체계가 회사 실정에 맞게 자율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들의 각자 도생 방식의 방역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내 경제가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고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태가 길어지면 물가와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제부 강희경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금융시장 상황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보다 0.5% 넘게 떨어진 네. 2660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2670대 정도로 다시 올랐더라고요. 이 수치는 금요일보다는 또 오른 수치입니다. 네. 즉 하루에도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최근 세계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긴축 우려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최근 코스피 추이를 보면 2%대 급락과 반등을 굉장히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올해 들어 두 달 사이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10% 넘게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만 162조 원 넘게 증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금
강희경 기자 말고 저는 이제 컴퓨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2677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가장 문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앞으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면서 변동성이 최소 한 번은 더 이상 크게 나타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요. 미국 S&P 500 지수를 예로 들면 1980년 이후에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하락률의 평균이 마이너스 3.8% 정도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미국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신흥국 주식시장은 이거보다 더 위험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또 지금 조정이 과도하고 불안 심리를 자극했던 게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 보니까 이미 반등 가능성이 있거나 변수가 나타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둔화한 반응을 나타낼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고 또 금융시장이 출렁이다 보면 투자하는 그 돈을 이왕이면 좀 안전한 곳에 지금 투자를 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 어떻습니까? 금값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추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금 시세를 보면 올해 초에는 7만 90원, 7만 원대 초반이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 수치인데요. 7만 3,360원, 7만 3천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전인 2월 24일 지난주 목요일을 보면 7만 4,360원인데 이는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 제가 취재를 위해서 종로 3가의 금은방들과 한국금거래소를 가봤더니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문의도 굉장히 많았고 전화가 끊임없이 오더라고요. 금을 지금 사야 되냐, 금값이 얼마냐 이런 문의가 많았고 또 반대로 생각해서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갖고 있던 것들을 팔러 오시는 분들도 쉽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익 실현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게 비트코인이 사실 가상자산이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우호론자들 사이에서 많이 불리는 말인데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던 건데 이 기대와 달리 위험 자산으로서의 면모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금값은 오르는데 비트코인 가격, 대표적인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침공 소식이 전해진 24일 오후 1시 반쯤에는 24시간 전 기준으로 7% 넘게 급락을 해서 굉장히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왜 금값과 디지털 금값이 이렇게 다른 건지 한번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주관적인 믿음에 기인을 하고요. 금은 여전히 인류가 가치 있다고 믿는 자산이고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아직 그 가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쭉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는데 아직 이런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믿음이 좀 떨어진다 이런 취지의 분석이신 것 같고요. 기름값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주유소 가격이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이게 먼저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 탓 때문에 국내 휘발유 값도 연쇄적으로 오르는 영향이 큰데요. 먼저요, 세계 주요 산유국이잖아요, 러시아가. 이 침공 이후에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원유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배럴당 $100에 육박한 상황이거든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0%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국제 유가 오름세는 말씀드렸듯이 국내 휘발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2월 넷째 주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이 평균 1,740원이 나왔습니다. 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보고 왔을 때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은 1,800원을 이미 훌쩍 넘은 상태더라고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러시아 석유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두바이유, 아까 국내로 수입되는 원유 기준이 되는 그 두바이유의 가격이 배럴당 현재 $100에 안 되는 좀 수준에서 $150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원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산업의 혈액과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량 수입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내 그 산업계에 대해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영향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가격까지 급등을 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유가 같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되면 원가 상승이 되고 이는 이익 감소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익 부분에서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유가에 취약한 항공, 조선, 자동차 같은 업계들은 이익이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러시아는 세계 1위 천연가스 수출국이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무역 제재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미 그것도 변수인데 이미 하나 제재가 나온 것이 국제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하는 제재안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꺼내 들었어요. 이거는 스위프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거나 현재 보낼 방법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수출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큰 위기에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모로 우리 산업계에 그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까? 이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타격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3대 주력 업종이 모두 영향권에 있어서 특히 더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 반도체를 보면 생산 공정에 필요한 네온 같은 천연가스, 희귀가스 물량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서 비상입니다. 또 석유화학 업체는 일단 유가가 오르면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또 사태가 길어지면 가격도 가격인데 수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그것이 문제고요. 또 자동차는 수출이 문제입니다. 한국의 러시아 수출 품목 가운데 자동차, 부품 이것이 수출액 기준 40.6%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크라이나 수출 품목에서도 승용차 비중이 커서 이 부분도 한번 교역이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뭐 국제 공급망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역량 밖의 범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넉넉히 있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죠? 네, 정부도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무역안보반을 가동해서 러시아 제재가 국내 경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분석에 나섰고요. 또 코트라와 무역협회 등을 통해서 무역 상담을 하는 상담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제조하는 수출하는 그 제품이 수출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지 이런 여부는 여기 무역 상담센터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조만간 미국 고위 관계자와 만나서 불확실성도 최대한 빠르게 해소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융거래 차단과 관련해서는 대체 계좌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 얘기도 해볼게요. 지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안 오른 게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물가 걱정도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생산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제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에도 자극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연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 한국은행은 유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대폭 높인 상황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당시 설명했던 것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전면전으로 치닫는 최악의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면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영향이 적지 않겠죠. 당장 곧바로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거고, 뭐 그는 쉽게 생각하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게 지금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인 거에는 우크라이나와 유가 상승분을 반영을 하긴 했지만 전면전 상황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 말이고, 또 전면전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전한 건데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연평균 100달러로 오르면 현재 수준이죠. 이것 정도로 오르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포인트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3%대 성장을 했는데요. 월간 기준으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10년 만에 처음으로 4%대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확산세가 여전히 거센 상황이지만 일상으로 회복이 되면 경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좀 많았었는데 이런 외부 요인들의 그 내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이미 있는 상황에다가 수출 제재 같은 무역 제재도 또 시작이 되면 경기 성장세가 국제적으로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국제유가가 연평균 100달러일 때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 또 국제유가가 연평균 120달러면 경제 성장률은 0.4%포인트 내려간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긴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이 계속되면 미국 긴축 강도, 다음 달에 있을 긴축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불확실성을 계속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국내외적으로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강희경 기자와 함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은 어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어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시험을 통해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 지역에 대한 수직, 경사 촬영을 진행해서 고분해 능 촬영 체계와 자료 전송 체계, 자세 조종 장치들의 특성과 동작 정확성을 확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시험이 정찰 위성 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무력 시위 재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상황 하에 국제사회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 강대강 기조를 시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하고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른 향후 북한의 군사행동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각군 대응태세 유지와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급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국제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가운데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맞물리고 있습니다. 현재 2,67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87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200원대를 웃돌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1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고 따뜻한 서풍까지 유입되면서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7.9도까지 올랐는데요. 앞으로 3도가량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은 금세 내림세를 보이니까요. 당분간 큰 일교차에 대비한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크게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과 부산 14도, 광주는 16도가 예상됩니다. 3월의 첫날인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곳곳에 봄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비가 지난 뒤에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충북과 영남, 전남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